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거 이젠 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죠.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반려동물을 대하는 우리 사회와 법이 지금 얼마나 크게 바뀌고 있는지 그 중요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밤에 문득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질문이 정말 무겁게 다가올 텐데요. 이게 그냥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요, 바로 이 변화의 여러 측면들입니다. 먼저 내가 없어도 내 반려동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개인의 마지막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동네가 길 위의 이웃들과 함께 살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최근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밥그릇 속 미스터리와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약속까지.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마지막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전에는 법적으로 그냥 물건이었던 반려동물이 이제는 물건이 아닌 고유한 법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게 된 건데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실질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법적인 변화 덕분에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불안한 질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답이 나온 겁니다. 바로 펫 신탁인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호자가 남긴 돈이 다른 데 쓰이지 않고 오직 우리 아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쓰이도록 하는 일종의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얼마나 체계적인지 보세요. 단순히 돈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1단계에서 어떤 사료를 먹일지, 병원은 얼마나 자주 갈지 같은 아주 구체적인 돌봄 계획까지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4단계 감독 기능이에요. 새로운 후견인이 약속대로 잘 돌보는지 제3자가 계속 확인을 하니까 소중한 내 유산이 엉뚱한 데 쓸 걱정 없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개인의 약속에서 시선을 조금 넓혀서 우리 동네, 우리 사회의 약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곁에 사는 또 다른 이웃이죠. 바로 길고양이 이야기입니다. 밥 주지 마라! 아니다! 주어야 한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였죠? 아무데나 밥을 주다 보니까 위생 문제가 생기고 민원은 끊이질 않았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젠 새로운 해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상의 한 아파트처럼 주민들이 직접 공청회까지 열어서 합의를 통해 공식 급식소를 만드는 거예요. 정해진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니까 위생이나 소음 문제도 줄어들고 중성화 사업, 그러니까 TNR과 연계하기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는데요. 전문가의 말처럼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서 밥을 안 준다고 어디로 사라지질 않아요. 오히려 막 쓰레기 봉투를 뜯는 같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이 급식소처럼 질서 있는 시스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매일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는 밥그릇 속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원인 불명의 고양이 질병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주는 이 사료, 이거 정말 믿고 먹여도 괜찮은 걸까? 하고 말이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한 동물보호단체가 집계한 자료인데요. 전국 163가구에서 263마리의 고양이가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안타깝게도 그중 94마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다 한 가정에 너무나 큰 슬픔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보호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이 엇갈린 결과였습니다. 피해를 본 고양이 대부분이
특정 제조사의 사료를 먹었다는 정황이 있었는데 정부의 초기 검사 결과에서는 유해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이건 뭔가 근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거죠. 이런 불신과 불안 속에서 그럼 어떻게 신뢰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법으로 만드는 새로운 약속에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예전엔 그냥 성분만 쭉 나열돼 있었다면 이제는 이 사료만 먹여도 영양이 충분한 완전 사료인지 아니면 간식 같은 기타 사료인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요. 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즉 OEM 정보랑 닭고기 사료라고 써놨으면 진짜 닭고기가 몇 % 들었는지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깜깜이 정보가 투명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만 딱 짚어드리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영양 기준이 생기고요. 둘째, 누가 만들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고요. 셋째, 주요 원료가 얼마나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유기농이라든지 사람 등급 같은 광고 문구를 이제 함부로 쓸 수 없게 엄격한 기준이 생깁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산업 전체의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들, 패신탁부터 길고양이 급식소, 그리고 이 새로운 사료 표시 기준까지 어찌 보면 다 딱딱하고 차가운 법조항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곁에 없을 때도 또 우리가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품이 되어줄 거라는 겁니다. 법과 제도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제 막 그 첫 걸음을 뗀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단단한 토대 위에서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약속은 어디로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